밤마다 울리는 빈집 전화. 20년째 비어있던 폐가에서 밤마다 112 신고 전화가 온다면 무슨 뜻일까? 주소는 같은데 전화기는 없고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런데 전화가 오는 날마다 마을 사람이 한 명씩 사라진다면? 그리고 통화 기록의 음성이 과거 실종자의 것과 같은 목소리라면? 죽은 사람이 전화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이 사건이 끝나는 순간 마지막 목표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해안가 작은 마을. 20년째 텅 빈 폐가에서 한밤중마다 112로 전화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섬뜩했다. 도와줘. 목소리는 또렷했고 여성의 것이었지만 배경 잡음과 호흡이 섞여 출처를 감지하기 어려웠다. 무전기 녹취 기록은 정상, 발신지는 폐가 내부.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문이 잠겨 있고 발자국도 생활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처음엔 장난 전화로 여겼다. 그러나 같은 날 밤 마을에서 여성 한 명이 실종됐다. 그녀는 폐가 근처 산책로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 밤 또다시 폐가 발신 전화가 왔다. 그리고 또 다른 실종자 발생. 이 패턴은 한 달간 계속됐다. 전화가 걸려오는 날마다 한 명이 사라졌다. 수사팀은 폐가 전기 배선을 추적했다. 전기는 이미 끊긴 지 오래됐고 유선 전화는 철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발신 위치는 정확히 그 집의 거실 한가운데였다. 열화상 카메라로 관측한 결과 실내에는 체온이나 열원의 흔적이 없었다. 사람이 없는 집에서 사람이 전화하고 있었다. 경찰은 녹취된 목소리를 음성 분석했다.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다. 목소리는 20년 전 실종된 여성 박서연의 것, 과거 뉴스 영상 속 음성 패턴과 일치했다. 당시 그녀는 폐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고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다. 112에 걸려온 목소리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와 같았다. 수사팀은 박서연 실종 당시 이웃 기록을 뒤적였다. 폐가 바로 옆집에 살던 남자 조강민. 그는 단독 목격자로 조사됐으나 알리바이가 성립돼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처리됐다. 현재 그는 마을 경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수사팀이 그에게 접촉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 집은 악령 들렸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집에서 폐가 열쇠를 발견한다. 그는 부인했지만 지문은 선명했다. 경찰은 그를 감시 대상에 두며 폐가 주변을 24시간 감시 카메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화 신고는 감시가 시작된 첫날에도 또 왔다. 바로 경찰들이 폐가를 둘러싸고 있는 중이었다. 발신 시간 기록은 정확히 카메라 모든 각도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타이밍이었다. 누구도 출입하지 않았고 안에도 없었다. 수사팀은 전화 음성 속 배경 잡음을 재분석했다. 미세한 금속 마찰음, 낙수음, 그리고 반복적인 저주파 진동. 이 소리는 바다 방파제 아래 배수구가 물이 차오를 때 나는 소리와 일치했다. 발신은 폐가가 아니라 폐가의 전화선을 경유하도록 위장된 가짜 발신 시스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폐가 바닥을 열었다. 거실 장판 아래는 길게 이어지는 구형 전화선이 매설되어 있었다. 전화선은 실내가 아닌 밖으로 이어져 있었고 방향은 바다 쪽. 끝은 바닷가 배수로 근처 작은 창고에 도달했다. 그곳 문은 녹슬었지만 자물쇠는 최근 교체된 상태였다. 문을 열자 안쪽에는 녹음 장비나 음성 변조기는 없었다. 대신 구형 테이프 재생기 여러 대가 나열돼 있었고 헤드셋과 소형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였다. 수십 개의 테이프 카세트가 정리돼 있었고 라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최근 실종 날짜 순서와 일치했다.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여성의 절규가 흘러나왔다. 살려줘. 광고음도 아니었고 녹음 스튜디오의 음색도 아니었다. 실제 현장음. 이때 테이프 핸들에서 지문이 검출된다. 바로 조강민. 그는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테이프 속 숨소리와 그의 과거 음성이 일부 일치한다는 음성 분석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 테이프에 기록된 날짜 중 몇 개는 조광민이 군 복무 중이던 시절이었다. 그가 직접 녹음한 것일 수가 없었다. 경찰은 창고 천장 구조물을 살폈다. 곳곳에 부식된 금속 고리와 로프 조각이 드문드문 붙어 있었다.
누군가 이 공간에서 피해자를 묶어두고 강제로 울음을 녹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창고는 좁고 소리가 멀게 울리는 반향 특성이 없었고 실종된 피해자들의 신체 흔적,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테이프 메모의 잉크 성분을 분석했다. 펜 잉크는 15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조광민이 군대 가기 전 누군가 이 테이프를 기록해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라벨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서연. 득음이 흔들리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제발이라는 절박한 음성이 흘러나오고 뒤이어 남자의 사나운 숨소리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녹음됐다. 경찰은 배경음을 토대로 폐가 지하의 존재를 의심했다. 오래된 건축 허가 기록과 배수 도면을 확인한 끝에 폐가 아래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벽난로 뒤를 뜯자 철제문이 나왔고 문틈에서는 부패한 연분 냄새와 물 비린내가 났다. 안쪽은 지하 배수로와 연결된 넓은 공간. 벽면 곳곳에 묶인 밧줄과 낡은 옷까지 사라진 피해자들의 소유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 그리고 벽면 한가운데 녹슨 받침대 위에 구형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수화기는 올려진 상태였지만 발신 기판은 전원과 연결되어 바로 통화를 걸 수 있었다. 그 전화는 폐가 번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즉, 누군가 지하에서 직접 전화를 건 것이다. 지하 바닥 배수구 근처에서 신선한 슬리퍼 자국이 발견된다. 슬리퍼는 폐가 옆 조광민 자택 베란다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다. 경찰은 자택을 급습했고 그는 도주를 시도했다. 추격 끝에 붙잡힌 그는 처음엔 모든 죄를 부인했으나 지하에서 발견된 DNA가 그의 것임이 확정되자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다. 난 단지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기록한 것뿐이다.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그러나 경찰은 그 말에서 이상한 단서를 잡았다.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기록했다. 그는 덧붙였다. 그 목소리 속 고통은 죽기 직전의 게 아니었어. 그들은 살아있었다. 경찰은 재추적한 끝에 실종됐던 여성 2명이 타 지역에서 불법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구조되었고 신문을 통해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20년 전 초기 피해자인 박서연을 감금했던 가해자는 조광민이 아니라 그의 형 조광도였다. 조광민은 형의 명령과 폭력에 시달리며 녹음과 전화를 대행했고 20년간 벗어나지 못했다. 형 조광도는 폐가 비밀 지하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했고 일부는 매춘 조직에 넘기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망 피해자의 시신은 지하 배수로를 통해 흘려보냈다. 형 조광도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며 국제 수배가 내려졌다. 조광민은 공범이자 피해자라는 복합적인 신분으로 구속되었고 심리치료가 결정되었다.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사건은 전모를 드러냈다. 폐가는 철거되었고 지하 공간은 완전히 봉인됐다. 밤마다 울리던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러나 112 녹취 파일 마지막 통화의 끝부분에는 아직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도와줘, 누가 또 있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사건은 끝났지만 진실은 완전히 침묵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